한국문학 대표작 선집 채만식 탕류 15. 식욕의 방법론. 또 한 번 해가 바뀌어 이듬해 5월이다. 태수와 김씨가 그의 남편 탑석부리 한 참봉의 한 방망이에 맞아 죽고 초봉이는 호젓이 군산을 떠나고 이런 조그마한 사단이 있은 채로 그러니 벌써 두 번째 제돌이 돌아는 왔다. 그러나 이곳 한국 군사는 그러한 이야기는 잊은 지 오래다. 물화와 돈과 사람과 이 세 가지가 한데 뭉쳐 생명 있게 움직이는 조그마한 거인은 그만한 피 비린내나 네 집 처녀가 생애를 잡친 것쯤 그리 대사라고 두고두고 잊지 않고서 애달파할 내력이 없던 것이다. 해는 여전히 아침이면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지고 철이 바뀌는 대로 풍경도 전과 다름없고 새롭고 조수 밀렸다 써었다 하는 하구로는 한 모양으로 흐린 금강이 쉴 새 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거인은 묵묵히 걸음을 걷느라 물화는 돈을 따라서 돈은 물화를 따라서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흩어졌다 모이고 모였다 흩어지고 그리하여 그의 심장은 늙을 줄 모르고 뛰어 미두장의 모모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정 주사도 무량하다. 자가사리 수염은 여전히 노란데 끝도 그대로 아래로 처졌고 눈도 잊지 않고 깜짝거린다. 소일도 모습과 함께 변함없다. 남은 몇 천금을 걸고 손바닥을 엎었다 제쳤다 하는 순간마다 인생에 하고 많은 부침을 되풀이하는 그 틈에 끼어 대판 시세가 돌아올 적마다 하박군 우리 정주사도 50천 어치 투기에 몸이 자지러진다. 그러나 한 가지 놀라운 발육은 단 몇십 천이라도 미천이 떨어지지를 않는 것이다. 어디서 생기는 미천이든 간에 같이서 하발을 하는 같은 하박군들한테 총을 놓지 않아서 실인심을 않고 지내니 발육이라면 그런 발육이 있을 데가 없다. 단연코 작년 가을 이래 정주사는 여제 수재가 분명했지 도화를 부르고 멱살 자비를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한 적이 없다. 이것은 맏딸 초봉이가 작년 가을 서울서 돈 500원을 내려보낸 것으로 부인 유씨가 구멍가게 하나를 버려놓은 그 덕이요. 그 끈이다. 수양산 그늘이 강동 80리를 간다거니와 애초에 죽은 고태수가 소절수 농간을 부리던 돈으로 미두를 하다가 아시가 나게 된 끝타리를 형보가 얻어 가졌고 형보는 그놈을 언덕 삼아 5, 6천의 큰 수를 잡았고 그 돈에서 도로 500원이 초봉이의 손을 거쳐 정주사내로 왔으니 기특하다면 기특한 인연이 아니랄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사위가 되었든지 사위덕은 사위덕이요 결국은 초봉이라는 딸을 둔 보람이 난 것이라 하겠다. 가게는 삭 바느질도 있고 해서 유씨가 지키고 앉았고 정주사는 밖에서 물건 사들이는 소임을 맡았다. 새벽이면 정거장 앞으로 나가서 길목을 지키다가 촌사람들이 지고 들어오는 채소도 사고 공설시장에서 과일이며 과자 부스러기도 사고 더러는 안쓰레에 있는 생전장에 가서 흥정도 해다 준다. 그러고 나면 정 주사는 온종일 팔자 편한 영감님이다. 하기야 유씨가 바느질을 하랴 가게를 보랴 하느라고 손이 물리곤 하니 가게나 지켜주었으면 하겠지만 한 마리의 1천이나 오리가 남는 자반 고등어며 아이들의 코 묻은 일전 한 푼을 바라고 오두커니 지켜 앉았기가 갑갑하기도 하려니와 일변 미두장에 가서 잘만 납뛰면 한 목에 50전이고 1원이고를 따니 그게 사람이 활발하기도 할 뿐더러 이문도 크다 하는 것이다. 호마는 북풍에 울고 월조라는 새는 남쪽 가지에 다만 둥주리를 엉는다든지 정주사도 시방은 다 비루 먹은 테마라도 증왕에는 천리 준총이었거니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50전짜리 하바라도 하고 싶다. 미천까지 털리는 손은 어떻게 하느냐고 부인 유씨가 고시랑 거릴라 치면 잃지 않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만날 희떠운 소리다. 이 말은 돈을 잃어도 관계치 않다는 배심과 같은 뜻이다. 오늘도 정주사는 듬뿍 3원 돈을 지니고서 한바탕 거들거리고 하바를 하던 판이다. 이삼원의 대금은 마침 가게의 부고가 떨어져서 아침결에 어물전으로 흥정을 하러 가던 심부름 돈이다. 배고픈 호랑이가 원님을 알아볼 리 없고 무슨 돈이 되었든지 간에 마침 또 간밤에는 용꿈을 꾸었겠다 하니 북어값 3원을 미천으로 든든히 믿고서 아침부터 붓배기로 하바를 하느라 깨가 쏟아졌다. 그러나 따먹기도 하고 개우기도 했지만 필경 끝장에 와서 보니 온팡 장사다. 미천이 절반이나 달아나고 1원 50전 밖에 남지를 않았던 것이다. 미두장에 장이 파하자 뿔뿔이 헤어져 가는 미두꾼 하박꾼 틈에 끼어 나오면서 정주사는 비로소 잃어버린 북어값을 생각하고 입맛이 찝찝해 못한다. 5월에 눈부신 햇빛이 환히 내리는 한길 바닥으로 패패 흩어져 나오는 미두꾼이나 하박꾼들은 응달에서 자란 식물을 갑자기 일광에 내쬐는 것 같아 어디라 없이 푸죽어 보인다. 하기야 많고 적고 간에 돈을 먹은 패들은 턱을 쑥 내밀고 흐물흐물 웃으면서 내딛는 걸음이 명랑한 성 싶기는 하나 그것은 이 햇빛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활기 같아. 턱 대신 코가 쑥 빠지고 쭉지 부러진 장딱처럼 어깨가 처지고 고개를 수그리고 이런 패들은 40~50전짜리 하바를 비롯하여 몇백 원 혹은 몇천 원에 손을 본 축들이다. 이런 축들 가운데 더러는 저 혼자 점직하다 못해 누구한테라 없이 참 하면서 뒤통수로 손이 올라가다가 만다. 분명 울고 싶다는 게라. 웃는다는 게 우는 상이다. 이 축들은 더욱이나 이 명랑한 5월의 태양 아래서는 이방인 같이 어색하다. 북어값 3원에서 1원 50전을 날려버린 정주사는 코 빠진 축으로 편입될 것은 물론이다. 그는 여럿의 틈에 끼어 한길 바닥으로 나섰다가 멈춰서서 입맛을 다신다. 이제는 하바판도 다 깨졌은즉 잃어버린 북어값을 추는 도리는 없고 하니 아무나 붙잡고 한 50전 내기 가위바위보라도 몇 번 했으면 싶은 마음상이다. 정주사! 넋을 놓고 한길 가운데 우두커니 섰는데 누가 마수없이 어깨를 짚으면서 공중에서 부른다. 고개를 한참 쳐들어야 얼굴이 보이는 전봇대다. 키가 대중없이 길대서 전봇대라는 별명이 생긴 하바꾼이다. 뭘 그렇게 보고 계시우? 갑시다. 하바에 총만 놓지 않으면 아무라도 그네는 사이가 다정한 법이다. 단 한 모퉁이를 동행할 망정 뒤에 처지면 같이 가자고 하는 게 인사다. 가세. 정주사는 내키지 않게 옆을 붙어선다. 키가 허리께 밖에는 안 닿는다. 뒤에서 따라오던 한 패가 재미있다고 웃어도 모른다. 정주사, 오늘 괜찮았지? 말도 말게나. 괜히 우는 소릴 아까 내 해도 50점 먹고서. 그래도 한 장하고 반이나 펐네. 원 재수가. 당차는 소리, 그런 소린 작작하고 오늘 딴 놈으로 저기 가다가 우동이나 한 그릇 사시오. 난 시장에 죽겠수. 시장하기야 피차 일반일세. 정주사는 미상불 퍽 시장했다. 작년 가을 이후로는 팔자가 늘어져서 조석은 물론 굶지 않거니와 오정 때가 되면 횡허케 집으로 가서 점심을 먹고 오곤 했는데 오늘은 마침 북어값 3원을 미천 삼아 땄다 잃었다 하기에 재미가 옥실옥실해서 점심 먹을 것도 깜빡 잊었었다. 그래서 비어때린 점심이라 시장기가 들고 그 끝에 돈 잃은 것이 이번에는 부화가 난다. 그 빌어먹을 것
그럴 줄 알았더라면 그놈으로 무엇 점심이라도 사 먹었으면 배나 불렀지. 거 보시오. 정주사가 혼자 두런거리는 것을 전봇대가 냉큼받아. 우리 같은 사람 가끔 우동 그릇이나 사주고 하면 다 하느님이 알아보신댄다. 하느님이 알아보신다? 허허, 젠장맞을. 아따 그러세. 우리 우동 한 그릇씩 먹세 그러나. 아니, 진정이시우? 그럼 누가 거짓말 한다던가? 그렇지만 꼭 우동 한 그릇씩이네. 술은 진정이지 할 수 없네. 아무렴 피차 형편 아는 터에 술이야 어디. 하박군도 옛날 큰돈을 지니고 미두를 하던 당절 이문을 보면 한판 직탕 치듯이 친구와 얼려 먹고 놀던 호기는 가시잖아. 이날에 비록 하바는 할 값에 단돈 2, 3원이라도 먹으면 가까운 친구 하나쯤 따내어 우동 한 그릇에 배갈 반근쯤 불러놓고 권커니 잣커니 하면서 감회와 격분을 게다가 풀 멋은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시방 정주사가 전봇대한테 우동 한 턱을 쓰기로 하는 것은 그런 호협이나 멋이 아니라 외람한 화풀이다. 돈 잃은 미련이 시정한 얼까지 입어 화증은 더 나는데 전봇대가 연신보 비위는 하겄다. 미상불 그놈 우동 한 그릇을 후루룩 쭉쭉 국물째 건더기째 들이 먹었으면 아닌 게 아니라 단박 살로 갈 것 같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고 나가 자빠지는 맥이다. 물론 전 같으면야 우동이 2그릇이면 쌀아기가 2대로 넘는데 언감이 그런 생심을 했을꼬마는 지금이야 다 믿어온 구석도 없지 않아 말하자면 그만큼 담보가 커진 것이라 하겠다. 가게는 같은 둔뱀이는 둔뱀이라도 전에 살던 집처럼 상상 꼭대기가 아니고 비탈을 다 내려와서 아주 밑바닥 평지다. 오막살이 들이남아 살림집들이 앞뒤로 늘비한 길목이라 구멍가게 치고는 마침 감이다. 가게 머리로 부엌 달린 이간방이 살림 겸 바느질 방이다. 지난해 가을 초봉이가 내력 없는 돈 500원을 보내주어서 300원을 들여 이 가게를 꾸미고 버려놓고 했다. 120원은 재봉틀을 한 대 사놓았다. 나머지는 이사를 하느니 올해 못 벗긴 목구멍의 때를 벗기느니 하느라고 한 40이나 녹아버렸고 그 나머지는 장사를 해 나갈 예비 돈으로 유씨가 고이 끈에다가 챙챙 옹처음에 두었었다. 정주사는 그놈을 올가미 씌워다가 40원 증금으로 쌀이나 한 백서 붙여놓고 미두를 하려고 갖은 공력을 다 들였어도 유씨는 막무가내로 내놓지를 않았었다. 아무튼 그렇게 장사를 벌여놓으니 가게에서 매삭 30원 넘겨 이문이 나고 재봉틀 바느질도 10여 원 들어오고 해서 내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그리 군색치 않았다. 정주사가 가끔 미두장의 하바판에서 돈 원씩 날리기도 하고 오늘처럼 우동 한 턱을 쓸 담보가 생긴 것도 알고 보면 다 그 덕이다. 권솔이 더구나 단촐해서 좋다. 초봉이는 재작년 이맘때에 벌써 식구 중에서 떨어져 나갔지만 작년 가을에는 개봉이를 제 형이 데려 올려갔다. 실상 형주도 같이 그때 올라갔을 것이지만 그 애는 작년 4월에 이리 농림학교에 입학을 해서 통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학을 하느니 자리를 옮기느니 하면 범패스럽기만 하였은즉 그럭저럭 졸업이나 한 뒤에 상급 학교에 보내더라도 우선 다니던 대를 그대로 눌러 다니도록 두어둔 것이다. 이렇게 식구가 단촐하게 넷으로 줄고 그 대신 다달이 45원씩 수입이 있으니 유씨의 억척에 다만 몇 원씩이라도 밀려 차차로 가게를 늘려 가기도 하고 했을 것이지만 부원군 팔자랍시고 정주사가 속속들이 잔돈푼을 크게 낭비를 해서 병통이요. 그래서 전에 굶기를 먹듯 하고 지낼 때보다 집안의 풍파는 오히려 잦다. 더구나 유씨는 시방 마침 단상기라 히스테리가 가히 볼만한 게 있다.
날도 훈훈하거니와 5월 초승의 오후는 늘어지게 해가 길어 깜빡깜빡 졸음이 온다. 유씨는 이태 전이나 다름없이 다리 부러진 돋보기를 코 허리에다 걸치고 졸린 것을 참아가면서 보물 재봉틀을 차고 앉아 바느질에 고부라졌다. 다르르르 연하게 구르는 재봉틀 소리가 달큼하니 졸음을 깬다. 졸리는 대로 한참 자고는 싶으나 바느질도 바느질이려니와 가게가 비어서 못한다. 남편 정주사는 이제는 기다리지도 않는다. 아무 때고 들어왔지 별수가 없을 테고 그저 들어오기만 오면 어쨌든지 마구 냅다. 이렇게 꽁꽁 벼르고 있다. 올해 입학을 해서 1학년이라 항영 2시면 돌아오는 병주도 오늘은 더디어 낮잠 한 잠도 못 자게 하니 그것도 화가 난다. 동네 안노인이 아이를 업고 행동행동 가게 앞으로 오더니 한다는 소리가 남 속상하게 북엔 없나 보군 하면서 끼웃이 들여다본다. 유씨는 일어서서 나오려고 하다가 고개만 쳐든다. 오늘 벌써 3번째 못 파는 북어다. 부하가 나는 깐으로는 물이라도 쩔쩔 끓여 놓았다가 남편한테 들어서는 낯짝에다가 쫙 한 바가지 끼얹어 주고 싶다. 북엔 없어. 저놈까지 가야겠군. 동네 노인은 혼잣말같이 쭝얼거리면서 돌아선다. 인제 좀 있으면 얘 아버지가 사가지고 올 텐데요. 유씨는 5마리만 잡더라도 오전은 벌이를 놓치는구나 생각하면서 다시금 남편 잡돌이할 거리로 단단히 치부를 해둔다. 그걸 언제 기다려. 손님들이 술잔을 놓고 앉아서 아주 재촉인걸. 그럼 건대구를 들여가시지. 건대구는 집에도 있는데 부계로다가 마른 안주만 해드리라니 성하지. 동네 노인이 가게 모퉁이로 돌아가자 마침 병주가 시끈벌떡하면서 달려든다. 콧물이 육장코에 가 잠겨서 질질 흐르기 때문에 입으로 숨을 쉬느라고 입술은 담을 겨를이 없고 밤낮 시끈거린다. 엄마! 한번 불러놓고는 책보를 쾅 하니 방에다가 들이뜨리고 모자를 벗어 휙 내동댕이 치면서 우선 사탕 목판을 들여다본다. 아무 때고 하는 짓이라 저는 무심코 그러는 것인데 돋보기 너머로 눈을 찢어지게 흘기고 있던 유씨는 내 이놈!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른다. 생각자는 고함 소리에 병주는 움찔 놀라 모친한테로 얼굴을 돌린다. 어디 가서 무슨 못된 장난을 하다가 이제야 오고 있어? 유씨는 금시로 자쪽을 집어들고 쫓아 나올 듯이 벼른다. 그는 시방 자식의 버릇을 가르치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한테 할 화풀이야. 낮밤 못 잔 화풀이야를 애먼 어린아이한테 하느라고는 생각도 않는다. 병주는 첫마디에 벌써 볼때기가 축 처지고 씩씩한다. 막내 둥일에서 재미삼아 온갖 응석과 어리광은 있는 대로 받아주던 아이다. 그놈이 이제는 품 안에 안고 재롱을 보던 때와는 딴판이요. 전처럼 응석바지를 안 해주고 나무라면 이 퉁을 쓰고 아무가 무어라고 해도 듣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성가시니까 버릇을 가르친다고 회초리를 들기 시작했다. 그것도 유씨뿐이요. 정주사는 이따금 나무라기나 할 뿐이지. 나무라고서도 아이가 노염을 타서 울면 되레 빌기가 일수다. 병주로 당해서 보면 모든 것이 제 배짱과는 안 맞고 좋아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니까 심술이 난다. 대체 그렇게도 저 하자는 대로 다 해주고 이뻐만 하더니 어째 시방은 지천을 하고 때리고 하는 개며 또 학교에서 오는 것만 하더라도 여느 때는 아무 소리도 없으면서 오늘 같은 날은 불시로 늦게 왔다고 생야단을 치니 어째 그러는 개냔 말이다. 병주로서는 당연한 불평인 것이다. 아 저놈이 그래도 내 요놈 그래도 이 집만 쓰고 섰을 테냐? 유씨는 속이 지레 터지게 화가 나서 자쪽을 집어들어 쫓아나온다. 병주는 꿈쩍도 않고 곁눈질만 한다. 이놈! 딱 소리가 나게 자쪽으로 갈기니까
기다렸노라고 앙 울음을 내놓는다. 필요 이상으로 울음소리가 큰 것은 부친의 역성을 청함이다. 이 소리가 어디서 나와, 응? 이놈, 이 소리! 말 한마디에 매가 한 대씩이다. 병주는 아글아글 쓰면서 가게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을 친다. 이놈, 이 이퉁머리, 이맛박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놈! 어린 놈이 소갈머리 칠해만 해가지고는, 이놈! 사정없이 아무데고 조진다. 병주는 영 아프니까는 그제서야 아이고 안 할게 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그것도 비는 게 아니고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일종의 반항이다. 병주는 매를 맞기 시작하면서 다급하면 안 할게라는 소리를 치는 것도 같이 배웠다. 그러나 때리면서 그렇게 빌라고 시켰으니까 하는 소리지 그 뜻은 알지를 못한다. 다시도? 안 할게. 다시도? 아야, 안 할게. 유씨는 겨우 매질을 멈추고 서서 가쁜 숨을 헐헐 한다. 병주는 콧물이 배꼽이나 닿게 쭉 빠져내린 채 히잉히잉 하고 섰다. 매는 맞았어도 이 짐은 돌이 얻어났다. 이 소리가 어디서? 유씨는 방으로 들어가다 말고 돌아서면서 엄포를 한다. 병주는 히잉 소리를 조금만 작게 낸다. 저 코 풀지 못할 테냐? 힝. 아, 저놈이? 힝. 내라 이. 유씨가 도로 쫓아오려고 하니까 병주는 손가락으로 코를 풀어서 한 가닥은 가게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손은 옷에다가 쓱 씻는다. 학교를 갔다 오면 공부는 한자도 않는 놈의 자식이 소갈머리만 생겨서 이 짐이나 쓰고 힝. 군것질이나 육장 하루 들고 힝. 공부를 잘해야 인제 자라서 빌어먹고 살지. 힝. 그따위로 공부는 않고서 못된 버릇만 느는 놈이 무엇이 될 것이야? 힝. 병주는 차차로 크게 히잉 소리를 낸다. 모친의 나무라는 말이 하나도 제 배짱에는 맞지도 않는 소리라서 심술로 도전하는 속이다. 애미애비가 100년 사나? 아무리 어린 것이라도 고만 철은 나야지. 공부 못하면 노가다 패나 되는 줄 몰라? 힝. 늙은 애미가 이렇게 애탄 가탄 벌어 먹이면서 공부를 시키거들랑 그런 근경은 알아서 이른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지. 그래야 인제 자란 뒤에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지. 히, 그래도 아버진 돈도 못 버는 거. 히. 어린애가 하는 소리라도 곰곰이 새겨보면 가슴이 서늘할 것이지만 유씨는 눈만 거듭뜨고 사납게 흘긴다. 유씨는 걸핏하면 남편 정주사더러 공부는 많이 하고도 내 앞 하나를 가려 나가지 못한단 말이냐고 정가를 하곤 한다. 독서당을 안 치고 15년이나 공부를 했다는 것이 또 신학문까지 도전하게 하고도 오죽하면 한푼 생화 없이 눈 멀뚱멀뚱 뜨고 앉아서 저 자식을 굶길까 보냐고 의관을 했다면서 치마둘은 옆에 내만도 못하다고 늘 이렇게 오금을 박던 소리다. 그것이 단순한 어린애의 머리에 그대로 소견이 되어 우리 아버지는 공부를 했어도 좋은 사람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돈도 못 벌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한다거나 좋은 사람이 된다거나 하는 것과 돈을 번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라고 병주는 알고 있고 그것밖에는 모르니까 그게 옳던 것이다. 제 소견은 이러한데 공부를 않는다고 육장야단이니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인지 그것도 알 수 없거니와 암만 공부를 해도 우리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도 못 되고 돈도 못 벌고 할 것을 또 그러나 아마 좋은 말로 해도 모를 소린데 욕을 하고 때리고 하면서 그러니 그건 분명 제가 미우니까 괜히 구박을 주느라고 그러는 것으로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고 따라서 심술이 나고 제 뱃속에 들은 대로 앙알거리고 하던 것이다. 꼼짝 못하고 되잡힌 속이지만 그러니 가히 두려운 소리겠지만 유씨는 그러한 반성을 할 길이 없으니까 어린 것이 벌써부터 깜찍스럽기도 해 보일 뿐이다. 그래, 요 못된 자식
유씨는 눈을 흘기면서 윽박질러 잡돌이를 시작한다. 넌 그래 세상에도 못난 너희 아버지 본만 볼 테냐? 사람 가짜는 것 같으니라고. 사람대라고 경 일듯함은 재질이도 못났고 의젓자는 본이나 떨려들고 요 못된 씨알머리. 필경은 남편더러 귀먹은 푸념을 되살이면서 혀를 흘흘 차고 재봉틀 앞으로 다가앉는다. 그러자 마침 맞게 정 주사가 가게 안으로 척 들어선다. 웬일이야? 넌 또 왜 울고? 응? 어째서 큰소리가 나고 이러느냐? 정 주사는 막내 동이의 아버지다운 상냥함과 한 집안의 가장다운 위엄을 반씩반씩 갖추어 가면서 장히 서슬있게 서둔다. 정 주사한테는 바라지도 못한 좋은 트집거리다. 병주도 속으로는 옳다. 이제는 어디 보자고 기강이 나서 히잉히잉 소리를 더 크게 찼게 낸다. 유씨는 돋보기 너머로 힐끔 한번 거듭떠 보다가 아니 꼽다고 낯 놀림을 하면서 바느질을 붙잡는다. 이 소리 썩 그치지 못하느냐? 정주사는 목 가다듬기로 짐짓 병주를 멋스려 놓고는 유씨계로 대고 준절이 책을 잡는 것이었다. 어째 그 조용조용 타이를 지는 못하고서 노상 큰 소리가 나게 한단 말이오. 눈을 깜짝깜짝 노랑수염을 거스리면서 조련찮게 서두는 것이나 유씨는 심정이 상한 중에도 속으로 아이고 요런 어디서 낯바닥 하고는 하면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는 듯이 눈만 힐깃힐깃 연신 고갯짓을 한다. 그 전과도 달라서 이렇게 길가트로 나 얹었으니 좀 조심을 해야지. 걔 무슨 모양이란 말이오. 무지막지한 상안의 집구석 같으니. 앞다 끔찍이도 옛소 체면. 체면. 마침내 맞서고 대드는 유씨의 음성은 버럭 높다. 정주사도 지지 않고 어성을 거칠게. 걔 어째서 체면을 안 볼 것은 또 무엇란 말이오. 큰소린 혼자 하려 들어. 모두 떼거지가 될 꼬락서니에 칙살스럽게 이거라도 채려 놓고 앉아서 목구멍에 풀칠을 하니깐 조가 나서 그래요? 당신도 인전 나이 50이니 정신을 차릴 때도 됐으면서 대체 어쩌자고 요 모양이유? 동력이 번하니깐 다 내 세상으로 알고 그러슈? 복장이 뜨뜻하니깐 생시가 꿈인 줄 알고 그러슈 그러길. 아니 건 또 무엇이 어쨌다고 당치쏟 아는 푸념을. 내가 푸념이요? 내가 푸념이야? 대체 그년의 부계는 대국으로 사러 갔더란 말이오? 서천서역으로 사러 갔더란 말이오? 그러고도 온종일 흥덩거리고 돌아다니다가 다 저녁 때야 맨손 내젓고 들어와선 그래 무슨 얌체 큰소리요 큰소리가. 이게 나 혼자 먹고 살자는 노릇이란 말이오? 아니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지. 그래 내가 북에 흥정을 안 해다 주어서 그래 옆에 내가 삼남 대로바닥에 앉아서 이 해괴한 말이오? 어디서 생긴 행실머리람? 에잉 고연지고. 싸움은 바야흐로 익어간다. 조금 아까 당도한 승재는 가게로 선뻑 들어오지를 못하고 모퉁이에 비켜서서 주춤주춤한다. 승재는 이 집에서 가게를 내고 이만큼이라도 살아가게 된 그 돈 500원의 내력을 잘 알고 있다. 작년 가을 개봉이가 서울로 올라가더니 제 형 초봉이에 지나간 이태 동안의 소경사와 생활을 대강 편지 내용으로 알려주었던 것이다. 그것을 미루어 승재는 초봉이가 박재호라는 사람의 첨 노릇을 한 것이나 그자한테 버림을 받고 장영보라는 극히 불쾌한 인간과 살고 있는 것이나 죄다 친정을 돕기 위하여 그랬느니라고만 해석을 외골수로 갖게 되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끝끝내 딸자식 하나를 희생시켜가면서 생활을 도모하고 있는 정주사네한테 반감이 없을 수가 없었다. 승재는 이 정주사네가 명림이 내와도 또 달라 낡았으나마나 명색 교양이 있다는 사람으로 그따위 짓을 하는 것은 침을 베앗을 더러운 짓이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는 교양이라는 것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기까지 했다. 가난한 사람은 교양이 있어도 그것이 그네들을 선량하게 해주는 것이 못되고 도리어 교양의 지혜를 이용하여 무지한 사람들보다도
더하게 간악한 짓을 하는 것이라 했다. 작년 가을 개봉이가 집에 없는 뒤로는 실상 만나볼 사람도 없거니와 겸하여 정주사네한테 그러한 반감도 생기고 해서 승재는 그동안 발을 끈다시피 하고 다니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군산을 떠나게 되기도 했거니와 마침 또 개봉이한테서 형 초봉이가 자나깨나 마음을 못 놓고 불안히 지내니 부디 저희 집에 들어서 장사하는 형편이 어떠한지 직접 자상하게 좀 보아다 달라는 편지가 왔기 때문에 그래 마지못해 내키지 않는 걸음을 한 것이다. 와서 보니 우한 중에 또 이런 싸움이라 오쟁이를 뜯는 것 같아 더욱 불쾌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대로 돌아설 수 없지만 부부싸움을 하는데 불쑥 들어가기도 무엇하고 해서 잠깐 기다리고 있느라니까 문득 옛 거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산신당에서 거지 둘이 의좋게 살고 있었다. 그 둘이는 저희끼리도 의가 좋았거니와 밥을 빌어오면 먼저 산신님께 공개하기를 잊지 않았다. 그 덕에 산신님은 여러 해 동안 푸달진 바가지 밥이나마 달게 얻어 자시고 지냈는데 하루는 산신님의 안악이 산신님을 보고 거지들한테 무엇 보물 같은 것이라도 주어서 은공을 갚자고 권면을 했다. 산신님은 보물을 주어서는 도리어 그네들을 불행하게 한다고 안하게 권을 듣지 않았다. 그래도 졸라싸니까 자 그럼 이걸 두고 보라면서 좋은 굿을 한 개를 위패 앞에다가 내놓아 주었다. 두 거지는 그것을 얻어가지고 좋아서 날뛰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팔자를 고쳤다고 그러니 우선 술을 사다가 산신님께 치아도 할 겸 우리도 먹자고 그중 하나가 술을 사러 마을로 내려갔다. 남아있던 한 거지는 그 구슬을 제 혼자 독차지할 욕심이 났다. 그래서 그는 몽둥이를 마침 들고 섰다가 술을 사 가지고 신당으로 들어서는 동무를 때려 죽였다. 그리고는 좋다고 우선 술을 따라 먹었다. 그러나 술을 사러 갔던 자도 그 구슬을 저 혼자서 독차지할 욕심이었던지라 술에다가 사약을 탔었다. 그래서 그 술을 마신 다른 한 자도 마저 죽었다. 이 꼴을 보고 산신님은 안악더러 저걸 보라고 그러니까 애여 내가 무얼 하더냐고 하여 그제서야 산신님의 안악도 고개를 끄덕거렸다. 승재는 정주산의 양주가 싸우는 것을 산신당의 두 거지한테 빗대 놓고 생각을 하느라니까 이내도 정말 서로 죽이지나 않는가 하는 망상이 들어서 어쩐지 무시무시했다. 싸움은 차차 더 커간다. 그래 내 행실머린 다 그렇게 상스럽다고? 그래. 유씨는 와락 재봉틀을 밀어 젖히면서 일어선다. 서슬에 와그르르 하고 받쳐 놓았던 괴짝 얼러 재봉틀이 방바닥으로 나가 동그라진다. 유씨는 홧김에 밀치기는 했어도 설마 넘어지랴 했던 것인데 이렇게 되고 보니 만약 부서지기나 했으면 어쩌나 싶어 화보다도 가슴이 뜨끔했다. 재봉틀이래야 인장표도 아니요 120원짜리 국산품 손틀이기는 하지만 천하에도 없이 끔찍이 여기는 보배다. 유씨는 늘 밉게 굴던 개봉이 같은 딸 하나쯤보다는 차라리 이 재봉틀이 더 소중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렇지 않고 웬만큼 대단해 하던 터라면 남편이 얄밉고 부하가 나는 깐으로야 번쩍 들어 내 동댕이를 쳐서 파서뜨리기라도 했지. 좀 밀쳤다고 넘어지는 것쯤 아무렇지도 않아 했을 것이었다. 재봉틀이 넘어지느라고 갑자기 와그르르 떼그럭 요란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승재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가게로 뛰어들었다. 정주사는 승재가 반갑기보다 몰리는 싸움을 중판을 매게 된 것이 다행해서 얼른 낯빛을 풀어가지고 흥감스럽게 인사를 먼저 한다. 유씨는 싸움이야 실컷 더 했어야 할 판이지만 지붕틀이 넘어지는데 가슴이 더럭해서 잠깐 얼떨떨하고 섰는 참인데 일변 반갑기도 하려니와 어려움도 있어야 할 승재가 오고 보니 차마 더 기승은 떨 수가 없었다. 두 양주는 다같이 어색한 대로 반색을 하면서 승재를 맞는다. 그래
싸움하던 것은 어느덧 싹 씻은 듯이 어디로 가고 이렇게 천연을 부리니 싱거운 건 승재다. 그냥 말로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 틀가리가 아니고 철그럭딱 살림까지 쳐 부수는 게 이 싸움 조련차는가 보다고 그만 엉겁결에 툭 튀어 들었던 것인데 이건 요술을 부렸는지 싹 씻은 듯이 하나도 그런 내색은 없고 둘이 다 흔연하게 인사를 하니 답북 긴장해서 납뛴 이 편이 점직할 지경이다. 거 어째 그리 볼 수가 없나? 이리 좀 앉게 그려. 거원. 정주사는 연방 흠선을 피운다는 양이나 끙끙거리고 쩔쩔맨다. 좋습니다. 곧 가야 하겠어서. 형주랑 병주랑 그새 학교엔 잘 다니나요? 승재는 이런 인사댓말을 하면서 정주산의 양조와 가게 안을 둘러본다. 병주는 어느새 눈깔 사탕이나 두억에 쥐어 넣었는지 가게에 없고 보이지 않는다. 거 뭐 벌죄 위명이지 공부라고 한다는 게. 그래 그런데 참 자넨 작년 가을에 무엇이냐 거 의사에 합격이 됐다고? 참 경사로운 일일세. 정주사는 여전히 남의 사무실 고스가에 같이 의표가 구질해한 승재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군기가 흐르느냐고는 차마 박절이 묻지 못하고서 혼자 고개만 끄덕거리다가 좋게 둘러대느라고. 그러면 자네도 그 인전 병원을 설치하고서 다 그래야 할 게 아닌가? 네, 그리잖아도 이번에 어쩌면 이번에 병원을 설치하게 되나? 거참 장원 노릇이네. 뭐 된다고 해도 그리 변변찮습니다마는 원 그럴 리가 있나? 다 도저하겠지. 그래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 군산이렸다? 그렇지. 군산이 아니고 저 서울서 어느 친구 하나가. 서울다가? 네, 아현에다가 어느 친구가 실비병원을 하나 내겠다는데 절더러 와서. 실비병원? 정주사는 실비병원이란 소리를 답북 시쁘게 되뇌인다. 그저 그렇지 저 몰골에 제법 옹근 병원이라도 쳐 차려 놓을 제비가 원은이 못 되느니라고 시들해 하는 속이다. 실비병원이든 무엇이든 아무려나 잘 됐네 그려. 아이 참 잘 됐구려. 유씨가 남편한테 승재를 뺏기고서 말을 가로챌 기회를 여색이다가 얼핏 이렇게 대꾸를 하고 나선다. 그럼 다 그렇게 하기로 작정이 됐수? 아직 작정이고 무엇이고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는 시방 의사 면허가 없으니까 같이 해 나가는 양으로 와서 있어 달라고 그런 기별만 왔어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 올라가서 잘 상의를 한 뒤에 원 어떻게 하던지. 그래서 이번 올라가면 어쩌면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도 여쭐 겸. 온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찾아왔구려. 잊지 않고서 찾아와 주니 고맙수마는 떠난다니 섭섭해 어떡하오. 우리가 참 남서방 신세도 적잖이 지고 참 그러나 저러나 이러고 섰을 게 아니라 일루로 좀 올라오. 원 섭섭해서 어디 방을 치우 계시니 우선 거기라도. 유씨는 너스레를 떨면서 일변 방으로 들어가서 나가 동그라진 재봉틀을 바로 잡아 한편 구석에 치어 놓느라 한참 분주하다. 승재는 거기 눈에 뜨이는 대로 석유상자 걸상에 가서 걸터앉고 정주사는 승재 앞으로 빈지 문턱에 가서 바짝 쪽을 뜨리고 앉아 팔로 볼을 괜다. 그는 시방 승재가 오늘 해가지고 밤이 깊도록 있어서 아까 중판엔 싸움이 그대로 흐지부지 했으면 한다. 이유는 달라도 승재를 잡아두고 싶기는 유씨도 일반이다. 유씨는 승재를 생각하면 초봉이를 또한 생각하고 잠옷 회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승재가 이제는 버젓한 의사가 되어 병원을 내려고 서울로 떠난다는 작별 인사를 하러 온 오늘 같은 날은 일변 가슴을 부둥켜 안고 쉽게 지나간 일이 여러 가지로 안타깝다. 일찍이 초봉이가 승재한테로 뜻이 기우는 눈치였었고 승재 또한 그렇게 부랴부랴 이사를 해 가던 것을 보면
초봉이한테 마음이 깊었던 모양이고 했으니 만약 저희 둘을 서로 배필로 정해 주었더라면 초봉이의 팔자도 그렇게 그르치지 않을 뿐더러 오늘날 이러한 승재를 제 남편으로 받들어 호강을 늘어지게 하고 집안도 또한 이 사위의 덕을 보았을 것이다. 그런 것을 그 천하의 몹쓸 놈 고가한테 깜빡 속아가지고는 그런 끔찍스런 변을 다 당하고 필경은 자식의 신세가 그 지경이 되었으니 10번 발등을 찍어도 시원하지가 않다. 하기야 어찌 되었으나 그 덕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혼인 전후에 돈을 적지 않게 얻어 쓴 것도 쓴 것이려니와 초봉이가 서울로 올라가서 다달이 20원씩 보내주어 그걸로 큰 힘을 보았고 작년 가을에는 한몫 500원이나 내려 보낸 것으로 이만큼이라도 가게를 차려놓고서 그 끈에 연명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딸의 일생을 버려준 것에 대한 말도 안 되게 이 짝이 크다. 그때 그저 눈을 질끈 감고서 조금만 염량을 다르게 먹었다든지 또 그 당장에서는 미워서 욕을 했어도 개봉이가 말하던 대로 염탐이라도 좀 해보았든지 해설랑 고가의 청혼을 물리쳤더라면 그새 한 2년 집안의 고생은 더 했을 망정 오늘날 와서 제 팔자 남께 부럽지 않았을 것이고 집안도 떳떳이 사위의 덕을 볼 것이고 그랬을 것이 아니더냔 말이다. 유 씨는 이렇게 후회를 하기는 하면서도 그러나 일변 재미스러운 궁리도 없진 않다. 유 씨가 승재를 애초에 초봉의 배필로 유념을 했다가 태수가 뛰어드는 판에 퇴짜를 놓고는 다시 개봉이를 두고 마음의 염량을 해 두었던 것은 벌써 이태 전이다. 그러한 딴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개봉이가 유 씨의 말대로 하면 말만한 계집애 년이 호라비로 지내는 총각놈 승재한테를 자주 놀러도 다니고 하면서 가까이 지내는 것을 알고도 모른 채 짐짓 눈치만 보아왔던 것이요. 그렇잖으면야 단단히 잡돌이해서 그걸 금하였을 것은 여부도 없는 말이다. 그러다가 작년 가을 승재가 마지막 시험을 치른 결과 합격이 다 되어서 아주 옹근 의사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싹 더 마음이 당겨 마침내 혼인을 서둘러 볼 요량까지 했었다. 그런데 고년 개봉이가 못 가게 막는 것도 듣지 않고서 서울로 올라가 버리고 또 승재도 발길을 뚝 끊다시피 다니지를 않고 해서 유 씨는 적잖이 실망을 하고 있던 참이다. 그렇게 실망을 하고 있던 참인데 승재가 모처럼 찾아왔고 찾아와서는 병원을 내기 위하여 서울로 간다고 하니 이는 진실로 일대의 서광이 아닐 수가 없던 것이다. 유 씨는 그리하여 시방 승재를 좀 붙잡아 앉히고 슬금슬금 제 눈치도 떠보려니와 이편의 눈치도 보여주고 해서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거든 개봉이와 저희끼리 그 소위 연애라든지 사랑이라든지 하는 것을 분명히 어울리도록 어쨌든 자주 상종도 하고 하계시리 마련을 해놓을 요량인 것이다. 그래만 놓으면 이 일은 다 절로 술술 들어 달 판이래서 승재는 정주사와 마주 앉아서 지낼 말같이 인사된 말같이 가게의 세월은 어떠하며 매삭 수입은 어떠하며 집안 지내는 형편은 어떠하냐고 물어보고 정주사는 그저 큰 것을 더 바랄 수는 없어도 가게 수입이 쏠해서 암만은 되고 또 재봉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하니까 아무려나 지내는 간다고 별반 기일 것도 없이 대답을 해준다. 승재는 그럭저럭 하면 개봉이한테라도 들은 대로 본 대로 전할 거리는 되겠거니 했다. 이야기가 일단 끝나고 난 뒤에 정주사는 혼자 하는 걱정같이 그러나 저러나 간에 내가 나대로 무엇이고 소일거리도 마련을 해야지 원 갑갑해서 이런 소리를 덧드린다. 이 말은 오늘 북어를 못 사오고 미두장에 가서 있던 것도 다 할 일이 없고 해서 심심한 탓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유시더러 알아듣고 양해를 하라는 발명이다. 그러나 승재는 이 위에 좀 더 딸의 덕을 볼 욕심으로
이번 서울로 올라가거든 초봉이한테 그런 정갈과 권념을 해달라는 속이거니 싶어 못생긴 얼굴이 다시금 물끄러미 건너다 보였다. 유 씨는 승재를 방으로 모셔드릴 요량으로 바느질 버려 놓았던 것을 죄다 걷어치우고 말끔하게 쓸어낸 뒤에 앞치마를 두르면서 내려선다. 아직 좀 이르기는 하지만 저녁밥을 지어 대접을 하자는 것이다. 아 글쎄 우리 작은 년은 말이오. 유 씨는 부엌으로 나가려면서 우선 한 사설 늘어놓느라고. 아 그년이 공부를 한답시고 쫓아 올라가더니 웬걸 학교는 들지않고서 아따 무얼하더냐. 나는 밤낮 듣고도 잊으니 오참 백화점? 백화점을 다닌다는구려. 그년이 무슨 제랄이야 글쎄. 승재는 다 알고 있는 소리지만 짐짓 몰랐던 채 하는 표정을 한다. 아 글쎄 더 높은 학교를 못 가서 욕장 노래 부르듯 하던 년이 그게 무슨 검변덕이유? 뭐제 형이 뒤를 걷어주고 하니 공부를 하자면야 좀 줬수? 승재는 무엇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 그냥 덤덤하고 있다. 그년이 까부느라고 그랬을 거야. 그년이 그렇지만 그년이 까불긴 해도 재준 있다우. 또 제가 하려고도 들고 그러니깐 싹수가 없진 않은데 그리고 허기야 까부는 것도 다 철들며 괜찮을 테고. 하지만 승재는 유씨가 그 입으로 이렇게까지 개봉이를 추는 소리를 듣느니 처음이다. 사람 못된 것 공분도 시켜서 무얼해. 제 형년 허패만 빠지지. 정주사가 옆에서 속도 모르고 중불난 소리를 한마디 거닫는다. 유씨는 쓰다고 고갯짓을 하면서 입을 삐죽삐죽. 그년이 왜 사람이 못돼. 그년이 속이 어떻게 찼다고. 다들 그년 많지만 속이 찼어보라지. 하고 전접스럽게 꼬집어 뜯는다. 정주사는 승재 보기가 열적기는 하나 아까 싸움이 되벌어질까 봐서 더 대걸은 못하고 노랑수염만 꼬아붙인다. 이건 참 기난 부탁인데 남서방. 유씨는 낫골을 도로 푸느라고 이윽고 마네야 다시 근사속 있게. 이번에 올라가거들라 컨 말이오. 그년더러 예여 그지 작파하고서 공부나 더 하라고. 남서방이 단단히 좀 나무래기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다 그래주. 남서방 하는 말이면 곧잘 들을 테니깐. 난 아주 남서방만 믿수. 글쎄올시다 제가 뭐. 아니라우. 그년이 남서방을 어떻게 따르고 했다고. 그러니 잘 좀 유념해서 등한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고. 그년뿐 아니라 제 형도 서울로 떠난 지가 꼬박 이태나 됐어도 인해 어떻게 지내는지를 알 수가 없구려. 그러니 남서방 같은 이라도 서울 가서 있으면서 오면 가면 더도 보살펴주고 함은 지희도 마음이 든든할 것이고 애미애비도 다 마음이 뇌고 않겠수? 그러니 이번에 올라가거들랑 부디 좀. 아니 뭐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허구려. 지희 집 방을 하나 치일해서 같이 있어도 좋지. 그랬으면야 뭐 참. 네 그럼 오늘이라도 미리서 편지를 해둘까? 아 아니올시다. 뭐 다 범패스럽게. 승재는 황망히 가로막는다. 승재가 짐작하기에는 이 수다스럽고 의문스러운 마나님이 그렇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초봉이와 가까이 하게 해가지고는 다 이러쿵저러쿵 두리를 도로 빗끄럼에 놓자는 수작이 거니 싶었다. 그러나 승재로는 천만 당치도 않은 소리다. 미상불 승재는 그것이 젊은 첫사랑이었던 만큼 시방도 초봉이한테 아련한 회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초봉이의 말 아닌 운명을 매우 슬퍼했고 그를 불쌍히 여겨 깊은 동정도 하기는 한다. 그러나 꿈에라도 그를 다시 찾아내어 옛정을 도로 누린다든가 더욱이 그를 제 아내로 맞이한다든가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러하지 지금 승재가 절박하게 그리고 리얼하게 마음이 쏠리긴 차라리 개봉이한테다. 개봉이는 드디어 승재를 사로잡고 말았다. 승재도 제 자신이 그렇게 된 줄을 몰랐다가 작년 가을 개봉이가 서울로 뚝 떠난 뒤에야 제 몸뚱이가 통째로 없어진 것 같이 허전한 것을 느끼고서 비로소 그것이 개봉이로 인한 탓인 줄을 알았었다.
그리하여 시방 승제를 끌어올려 가는 것도 사실은 실비병원의 경영보다 개봉이의 머리터럭 한 오라기에 인력이 크던 것이었다. 유씨와 정주사가 사뭇 부여잡다시피 저녁을 먹고 가라고 만류하는 것을 뿌리치고 승재는 콩나물 고개를 넘어 부랴부랴 S 여학교에 야학으로 올라갔다. 벌써 5시 반이니 오늘새라 좀 더 일 잡아 갔어야 할 야학 시간도 촉하거니와 일찍언이 명림이를 찾아봤어야 할 것을 쓸데없이 정주산에서 충거리 그것이 찝찝해 못했다. 야학이라는 건 작년 늦은 봄부터 계복동과 돈배미의 몇몇 사람이 반론을 해가지고 S 여학교의 교실을 오후와 밤에만 빌어서 낮으로 일을 다닌다거나 놀면서도 보통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아이들 모아놓고 기억 니은이며 1, 2, 3, 4며 아이우에오 같은 것이라도 가르치자고 시작을 한 것인데 마침 발기한 사람 축에 승재와 안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승재더러도 매일 산술 1시간씩만 맡아보아 달라고 청을 했었다. 승재는 그때만 해도 계몽이라면 덮어놓고 큰 수가 나는 줄만 여길 척이라 첫마디에 승낙을 했고 이내 1년 넘겨 매일 꾸준히 시간을 보아 주어는 왔었다. 승재가 학교 및 언덕까지 당도하자 종치는 소리가 들렸고 다 올라갔을 때는 아이들은 벌써 교실에 모여 와작하니 떠들고 있었다. 승재는 직원실에는 들르지 않고 바로 교실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참새 모인 대숲에 새매가 지나간 것처럼 제재거리던 소리를 뚝 그치고 제각기 천연스럽게 고개를 바로 갖는다. 아이들 이래야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도 80명이나 넘더니 스실 사실 다 떨어져 나가고 시방은 10대 밖에 안 남아서 단촐하다면 무척 단촐하다. 승재는 급장 아이를 직원실로 보내고 출석부만 가져오게 하고는 모두 오독하니 고개를 쳐들고서 기다리는 아이들의 얼굴을 휙 한번 둘러본다. 학과를 시작하기 바로 전이면 언제고 별뜻 없이 한번 둘러보는 게 무심한 습관이었지만 오늘은 이것이 너희들과도 마지막이니라 생각하면 그새같이 무심치가 않고 아이들의 얼굴이 하나씩 똑똑하게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새삼스럽게 모두 한심했다. 하기야 승재가 처음에 그다지 와락 당겨 하던 것은 어디로 가고 명색이나마 이 야학에 흥미를 잃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작년 겨울부터서 그는 계몽이니 혹은 교육이니 한다지만 어느 경우에는 절름발이를 만드는 짓이고 보아야 사실상 이익보다 독을 끼쳐 주는 게 아니냐고 지극히 좁은 현실에서 얻은 협착스러운 결론으로다가 막연한 회의를 하기 시작했었고 그러기 때문에 야학 맡아보아 주는 것도 신명이 떨어져서 도로 작파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속은 어찌 되었든 같은 교원이며 아이들한테고 떳떳하게 내세울 이유도 없이 그만두겠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를 않아서 오늘날까지 미룸미룸 해왔던 것인데 그러자 계제에 이번 서울로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참이라 마음이야 어디로 갔든 겉으로는 그리 민망할 건 없었다. 그러나 소위 학문을 시킨다는 것은 흥미가 없었어도 아이들 그들한테 정은 적잖이 들었던 만큼 더구나 저렇게 한심스러운 것들을 떼어놓고 떠나가자면은 잠옷 섭섭한 회포가 없지 못했다. 아이들의 모양새라는 것은 제각기 모두 밥을 한 사발씩 드북드북 배불리 먹고 났어도 도로 시정해 보일 얼굴들이다. 할끔한 놈, 샛노란 놈, 그 중에 그래도 새까만 놈은 영양이 좋은 편이다. 모가지와 손등과 귀 밑에는 지나간 겨울에 트고 눌러붙고 한 때꼽 제기가 아직도 가시 자는 놈이 거의 반이다. 옷도 저희들 생김새와 잘 어울린다. 아직 솜바지 저고리를 입은 놈이 있는가 하면 어느 놈은 솜 고이적삼을 서늑서늑 갈아입었고 다 떨어진 고꾸라 양복은
제법 칠했감이다. 승재는 아이들의 가정을 한두 번씩 혹은 병인이 있는 집은 치료를 늘 해주느라고 들이 없이 찾아다니곤 했기 때문에 그 형편들은 낱낱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어느 아이고 얼굴을 바라보느라면 그 애의 집안의 꼴새까지 환히 머리에 떠오른다. 개개지붕이 새고 토단벽이 무너진 오막살이요. 그나마 온근한 채가 아니고 방이 둘이면 두 가구 셋이면 세 가구로 갈라 산다. 방문을 열면 악취가 코를 찌르는 어두컴컴한 속에서 얼굴이 오이꽃같이 노을한 여인네의 북통 같은 배가 누워있지 않으면 또는 누룩처럼 꺼멓게 부강이 난 사내가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 앉았다. 또 어느 집은 할 일 없는 도야지 새끼처럼 허리를 헌띠 같은 것으로 동여매어 괴짝 자물쇠에다 매달아 놓은 아기가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되어 울고 있다. 이건 양주가 다 벌이를 나간 집이다. 그 반대로 남녀가 어린아이들과 방구석에 웅숭크리고 있는 집은 벌이가 없어 대개 하루나 이틀은 굶은 집이다. 승재는 모두 신선했지만 더욱이 당장 굶고 앉았는 집을 찾아간 때면 차마 그대로 돌아서지를 못해 지갑에 있는 대로 털어놓곤 했다. 마침 지닌 것이 없으면 뒤로 돈 원이라도 변통에 보내준다. 그뿐 아니라 온종일 굶고 있다가 축 처져가지고 명색 공부랍시고 하러 온 아이들한테 호떡이나 떡이나 사서 먹이는 게 학과보다도 훨씬 더 요긴한 일과였었다. 그러느라 작년 가을 의사 면허를 땄을 때 병원 주인이 40원을 한몫 올려주어 80원이나 받는 월급이 약품 값으로 20원가량, 생활비로 10원가량 들고는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그 구멍으로 빠져나가곤 했다. 그러나 전과 달라 시방 와서는 그것을 기쁨과 만족으로 하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막막한 생각과 더불어 불안한 우울만 더해갔다. 승재가 가난한 사람의 병든 것을 쫓아다니면서 돈도 받지 않고 치료를 해준다는 소문이 요새 와서는 좁다고 해도 인구가 6만 명이 넘는 이 군산 바닥에 구석구석 모르는 데 없이 고루 퍼졌고, 그래서 위급한데도 어찌하여 못하는 병자만 돌아봐 주어도 항용 10씩은 더 된다. 그 밖에 종기야 가슴 아리야 하고 모여드는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큼직한 종합병원 하나를 차리고 앉았어도 그 사람들을 골고루 만족히 치료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런 것을 낮에는 병원 일을 보아주고 나서 오후와 밤으로만 그 수응을 하자 하니 도저히 승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재주가 없었다. 그건 그렇다고 하고 다시 돈 그까지 40원을 가지고 그 숱한 배고픈 사람들을 갈라 먹이자니 마치 시장 한 판에 밥알이나 한 알갱이 입에다 넣고 씹는 것 같아 간에도 차지 않았다. 대체 이 조그만 군산바닥이 이러한 바이면 조선 전체는 어떠할 것인고,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승재는 기가 딱 질렸다. 단지 눈에 띄는 남의 불행을 차마 보지 못해 제 힘 있는 것 그를 도와주고 하는 데서 만족하지를 않고 그 불행한 사람들의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대로 눈을 돌리게 된 것은 승재로서 일단의 발육이라고 할 것이었었다. 그러나 그는 겨우 그 양으로 눈이 갔을 뿐이지 지를 알아낼 시각엔 이르질 못했다. 따라서 가난한 병과 무지로 해서 불행한 사람이 많은 줄까지는 알았어도 사람이 어째서 가난하고 무지하고 병에 지고 하느냐는 것은 아직도 알지를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박한 타고난 휴머니즘밖에 없는 시방의 승재의 지금의 결론은 절망적이다. 그 숱에 많은 불행한 사람을 약삭빨리 한두 사람이 구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고 그래도 눈으로 보고서 차마 못해 돈 푼이나 들여서 구제니 또는 치료니 해주는 것은 결국 남을 위한다느니 보다도 우선 내 자신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제 노릇에 지나지 못하는 일이다. 이러한 해석 끝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냐고 자연 반문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무렇게도 할 수 없다는 대답밖에 나오지 않았다. 승재는 갑갑했다. 그러나 마침 개봉이로 해서 서울로만 가고 싶었다. 그런데 계제 서울로 올라갈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 결국 개봉이한테 끌려서 또 한편으로는 얘가 막막하니까 새로운 공기 속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지만 승재 제 요량에는 서울로 가기만 하면 좀 더 널리 그리고 좀 더 효과 있게 일을 할 수가 있겠지 하는 희망도 없진 않았었다. 자, 오늘은 승재는 아이들을 내려다보던 얼굴을 역시 별 의미 없이 두어 번 끄떡거리고 나서 공부는 그만두고 너희 허구 나하고 이 얘기를 한다고. 네, 모두 좋아서 한꺼번에 대답을 한다. 내놓았던 공책이며 책을 걷어치우느라고 잠시 분주하다. 내가 내일이면 저 서울로 떠나는데 그래서 너희하고도 인전 다시 못 만나게 됐는데 말이지. 말이 떨어지자 아이들은 잠시 덤덤하더니 이어 와 하고 제가끔 한마디씩 짓거린다. 어째 서울로 가느냐고 짐짓 섭섭한 채 하는 놈, 서울로 떠나지 말라는 놈, 언제 몇 시 차로 떠나느냐고 정거장에까지 배웅 나가겠다는 놈, 저희들끼리 쑥덕거리는 놈 해서 한창 요란하다. 승재는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섰다가 교편으로 교탁을 탁 친다. 그만하고 조용해. 아이들은 짓거리던 것을 한꺼번에 똑 그치고 고개를 똑바로 쳐든다. 자, 너희들 내가 부르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일어서서 묻는 대로 다 대답해 보아. 응? 네. 승재는 아이들더러 이야기를 하자고는 했지만 그래도 명색이 작별하는 마당인데 여느 때처럼 토끼나 호랑이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해서 어쩔꼬 망설이다가 문득 심심찮은 거리가 생각이 났던 것이다. 너 창윤이. 승재가 교편을 들어 가리키면서 이름을 부르는 대로 한가운데 줄에서 10대 살이나 먹어 보이는 야물치게 생긴 놈이 대답을 하고 발딱 일어선다. 성한대보다는 뚫어진 대가 더 많은 검정 고꾸라 양복 바지에 얼숭덜숭 무늬가 박힌 융 샤스를 입고 이마에 보기 흉한 흉터가 있는 아이다. 눈이 뚜렷뚜렷한 게 무척 옅게 생겼다. 창윤이 넌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서 인제 잘하면 무얼 할 텐가? 승재가 천천히 묻는 말을 받아 아이는 서슴지 않고 냉큼 전 선생님처럼 돼요 한다. 나처럼? 그건 왜? 전 선생님이 좋아요. 승재는 속으로 내락기 쥐 같은 놈이라고 웃었다. 그 다음 넌 맨 뒷줄에서 제일 대가리 큰 놈이 우뚝 일어선다. 눈만 두리두리 퀭하지 얼굴이 맺힌 데가 없고 둔해 보인다. 넌 공부해서 무얼 할 테야? 네, 전 조선 총독부 될래요. 아이들이 해끗해끗 돌려다보고 그중 몇 놈은 빈들빈들 웃는다. 승재도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고서 그래, 조선 총독이 돼선 무얼 하려고. 월급 많이 받게요. 월급은 얼마나? 100원. 아니 그보다 더 많이요. 월급은 그리 많이 받아선 무얼 할 텐고? 마구 쓰고 그리고 그 다음은 종세라고 하는 12살이나 먹은 놈이 불려 일어섰다. 콧물이 흐르고 옷이라는 건 때가 누더기 앉고 손뭉치가 비어 나오는 핫 옷이다. 넌 공부해가지고 이제 잘하면 무얼 할 텐가?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곁눈질만 한다. 이 애는 늘 이렇게 침울한 아인데 오늘은 유난히 더해 보인다. 자, 종세도 대답해봐. 저, 음, 저, 순사요. 순사? 뒷줄에서 도어놈이 킥킥거리고 웃는다. 웃는 소리에 종세는 가뜩이나 주눅이 들어서 고개를 깊이 떨어뜨린다. 그래, 순사가 되고 싶다? 네. 순사가 되고 싶어? 그런데 어째서? 저, 음,
우리 아버지가 종세는 그 뒷말을 다 하지 못하고 손가락을 문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널더러 순사 되려고 그러시든? 아니요. 그럼 우리 아버지 잡아가지 말게요. 승재는 황망하여 아까보다 더 여러 놈이 웃는 것을 일변 나무라면서 일변 종세더러. 종세, 너 순사가 너희 아버지 붙잡아 가든? 응? 네. 온 저걸 전서방이라고 살기는 사쟁이에서 살고 선창에서 지게 버리러 겨우 먹고 사는데 며칠 전에 다리를 삐었다고 승재한테 옥도전기까지 얻어간 사람이다. 그리고 집에는 아내와 종세를 맨 우두머리로 젖먹이까지 아이들이 넷이나 되는 것도 승재는 휑하니 알고 있다. 그래, 언제 그랬니? 승재는 종세 옆으로 내려와서 수그리고 섰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어저께 저녁에요. 그런데 왜? 어쩌다가? 저, 누구하고 싸웠나? 쌀 훔쳐다 먹었다고. 승재는 앞불싸 여러 아이들이 듣는 데서 물을 말이 아닌 걸 그랬다고 뉘우쳤으나 이미 늦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사나운 얼굴로 다른 아이들을 휙 둘러본다. 선생님의 무서운 얼굴에 겁들이 나서 죄다 천연스럽게 앉아있고 한 놈도 웃거나 저희끼리 소원거리는 놈이 없다. 승재는 이윽고 안색을 누기고 한숨을 내쉬면서 풀 게 없이 교단으로 올라선다. 그래, 종세야. 네. 넌 그래서 순사가 되겠단 말이지? 너희 아버지가 남의 쌀을 몰래 갖다 먹어도 넌 잡아가지 않겠단 말이지? 네. 그래. 너희 아버지를 잡아가지 말려고 그러려고 순사가 될 터란 말이었다? 네. 그럼 남의 쌀을 몰래 갖다 먹은 아버진 착한 아버지란 말이지? 아니요. 아니야? 네. 그럼 나쁜 아버지인가? 종세랑 동생들이랑 배고파 하니깐 밥해 먹으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난 아버지 붙잡아 안 가요. 승재는 슬픈 동화를 읽는 것 같아 눈 가시 메어오고 목이 메어 더 말을 하지 못했다. 술이 얼큰해가는 동행 제약사는 저 혼자 흥이 나서 승재의 몫으로 들어온 여자까지 둘 다 차지를 하고 앉아 재미를 본다. 색주가 집이라고는 생전 처음으로 와 보는 승재는 술은커녕 다른 안주 조각도 매독이 무서워서 손도 대지 않았다. 여자들의 행동은 상상 이상으로 추악한 게 완연히 동물 이하여서 승재로는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제약사는 두 여자를 양편에다 끼고 앉아서 한 손으로 유방을 떡 주무르듯 하고 한 손으로는 그래도 두 여자는 어디 볼때기나 만지는 것처럼 심상이라니 도리어 시시덕 거리면서 좋아한다. 승재는 차마 해괴해서 못 본 채 외면을 하고 앉았다. 여보, 난상. 제약사는 지쳤는지 이번에는 여자 하나를 끼고 뒹굴다가 소리소리 승재를 부르면서 거슴칠에 풀린 눈으로 연신 눈짓을 한다. 그래도 승재가 못 들은 채 하고 있으니까. 아, 난상도 총각 아니요? 자고 갑시다. 자고. 아인이면 돼. 내 다 당할게. 하고 까놓고 떠들어대면서 일변짝 못 찾은 다른 한 여자더러 눈을 끔쩍끔쩍한다. 그 여자는 알아듣고서 얼른 승재께로 달려들더니 여부 없이 목을 얼싸안고 나가 뒹군다. 승재는 질겁을 해서 버둥거려도 빼쳐나지를 못한다. 이 양반이 분명 넷인가 봐. 여자는 조롱을 하다가 어디 좀 보자고 손을 들여민다. 승재는 사정없이 여자를 떠다 밀치고 벌떡 일어서서 의관을 찾는다. 가가만, 잠깐만, 난상. 정말 재미나는 구경이. 제약사는 비틀거리고 일어서더니 지갑 속에서 50전짜리를 한 푼을 꺼내 들고는 승재의 목이던 여자더러. 너 이거 알지? 피 50전? 예, 서양선 금전을 쓴다더라만 조선소에 어디 금전이 있니? 그러니깐 아신대로 이놈 은전으로, 응? 50전 바라군 못하네.
그럼 이놈만 면 1원 한 장 더 준다. 정말? 너한테 거짓말 하겠니? 염려 말고서 기나 해라. 예. 그렇지만 아랫둘인 다. 야, 한다? 응? 그야 여부가 있수. 자, 난상 구경하시오. 이건 서양이나 가야지 보는 기라우. 그리고 더 놀다가 허구 가요. 네? 제약사는 성냥갑 위에다가 50전짜리 은전을 올려놓고 물러앉고 제주를 한다던 여자는 벼랑간 입었던 치마부터 기 시작한다. 승재는 누가 잡을 사이도 없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신발도 신는 둥 마는 둥 거리로 뛰어 나섰다. 그는 은전을 다니까 혹시 입으로 무슨 재주를 부리는 줄만 알고서 잠자코 있었던 것이다. 모자를 못 쓰고 외투도 못 입고 혼자 떨면서 돌아오는 승재는 속이 메스꺼워 몇 번이고 욕실이 나는 것을 겨우 참았다. 이것이 작년 겨울 어느 날 밤에 약제사가 승재의 사처로 놀러와서는 색시들 있는 데를 구경시켜 주마고 꿰는 바람에 승재는 대체 어떻게 생긴 곳이며 생활과 풍토는 어떠한고 하는 호기심으로 스며시 따라왔다가 혼띠이 나 보던 경험이다. 승재는 전혀 상상도 못한 것이어서 어쩌면 사람이 더욱이 여자가 그대도록 타락이 될까 보냐고 여간만 붕괴한 게 아니다. 그는 작년 겨울에 이 기억을 되씹으면서 온통 색주같이 모를 부은 계복동 아래 비탈 계명옥이라는 집으로 시방 명림을 찾아온 길이다. 오늘 야학에서 일찍 6시까지 시간을 끝내고 교원 두 사람더러 내일 밤차로 떠날 듯 하다는 작별을 한 뒤에 이리로 인해 오는 참이다. 아직 해도 지기 전이라 손님은 들지 않았고 이방저방 색시들이 둘씩 셋씩 늘비하니 드러누워 콧노래도 부르고 누구는 단 속꽃 바람으로 우통을 벗어 젖히고서 세수를 하느라 시시한다. 끼웃끼웃 내다보는 색시들이 죄다 삐뚤어져 보이기도 하고 볼때기나 이마빼기나 코허리가 썩어 들어가는 것을 분으로 개치를 했거니 싶기도 했다. 승재는 그의 말대로 하면 이런 곳은 인류가 환장을 해서 동물로 역행하는 구렁창이었었다. 환장을 않고서야 결단코 그렇게 파렴치가 될 이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므로 승재는 제 소위 환장을 해서 동물로 역행을 하는 여자들을 그 허물이 전혀 그네들 자신에게 있는 줄만 알고 있는 게 되어서 그들을 동정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더럽다고 침을 뱉고 싶어하는 사람이다. 명림이는 승재가 찾아온 음성을 알아듣고 반가워서 건넌방에 있다가 우르르 달려나온다. 그러나 승재와 얼굴이 쭈뻑 마주치자 해쭉 웃으려다 말고 금시로 눈물이 글썽글썽 하더니 몸을 획 돌이켜 쫓아 나오던 건넌방으로 도로 들어가서는 울고 주저앉는다. 명림이는 실상 어째서 우는지를 저도 모르고 울던 것이다. 이런 집에 와서 있게 된 것이 언짢다거나 슬프거나 한 줄을 아직 모르겠고 그저 덤덤했다. 다만 안 된 것이 있다면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있는 우리 집이 아니어서 호젓한 것, 그것 한 가지 뿐이다. 그러니까 승재를 보고 운 것도 차라리 반가운 한편 어린애다운 농담으로 눈물이 나온 것일 것이다. 명림이가 눈물 글썽거리는 것을 보고서 승재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옳게 처량했다. 저렇게 애련하고 저렇게 순진하고 해 보이는 소녀를 이 구렁창에다 두어 환장한 인간들로 더불어 동물로 역행을 하게 되다니 도저히 못할 노릇이라 생각하면 슬픈 것도 슬픈 것이려니와 그는 다시금 마음이 초조했다. 승재는 암만 동정이나 자선이란 제 자신의 감정을 위안시키기 위한 제 노릇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가지고 있어도 시방 명림을 구해주겠다는 이 형편에서는 그런 생각은 몽땅 어디로 가고 없다. 또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힘이 이 행동을 막진 못할 것이었었다. 그새 사흘 동안 승재는 제 힘껏은 눈을 뒤집어 쓰고 납뛰다시피 했었다. 물론 승재의 주변인이 별수가 없기는 했었지만
아무려나 애는 무척 썼다. 사흘 전 밤에 명림이가 찾아와서 몸값 200원에 팔렸다는 것이며 내일 밝는 날이면 아주 이 집 계명옥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작별을 온 줄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는 펄쩍 뛰었었다. 그는 그동안 명림이네 부모 양서방 내외더러 자식을 몹쓸 때다가 팔아 먹어서야 쓰겠냐고 그런 생각은 부디 먹지 말라고 만나는 족족 일러왔고 양서방네도 들을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된 줄을 깜빡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승재는 당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양서방 한테로 쫓아가려고 뛰쳐 일어섰으나 양서방은 그 돈을 몸에 지니고 아침에 벌써 장사할 어물을 사러 섬으로 들어갔다는 명림이의 말을 듣고 그만 떡심이 풀려 방바닥에 펄씬 주저앉았다. 밤새껏 승재는 두루두루 궁리를 한 후에 이튿날 새벽같이 병원 주인 오달식이 덜어 서울로 가는 걸 서너 달 미루고 더 있어줄 테니 돈 200원만 취해달라고 말을 해보았다. 그러나 병원 주인은 며칠 전에 승재가 서울로 가겠다고 말을 해놓고서 이태 동안만 더 있어달라고 졸라도 듣지 않았을 때에 속으로 꽁 하니 노염이 났었고 또 석 달이나 넉 달 더 있어주는 건 고마울 것도 없대서 그래저래 심술을 피우느라고 한마디에 거절을 해버렸다. 승재는 십상 되겠거니 믿었던 것이 낭패가 되고 보니 달리는 아무 변통 수도 없고 해서 코가 석자나 빠졌다. 할 수 없이 책을 죄다 팔아버리려고 헌 책사 사람을 데려다가 값을 놓게 해보았다. 그러나 그것 역시 이런 군산 바닥에서는 의학 서류며 자연과학에 관한 서적은 사놓는데도 팔리지를 않으니까 소용이 닿지 않는다고 답부 빚센 뒤에 그래도 정 팔겠다면 한 80원에나 사겠다고 배를 튕겼다. 도통 400권의 정가대로 치자면 근 1,000원어치도 넘는 책이다. 그래도 승재는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대로 80원에 내놓았다. 그러고도 심지어 헌 책상 나부랑이며 자취하던 부등가리까지 헌 옷벌까지 모조리 쓸어다가 팔 것 팔고 잡힐 것 잡히고 한 것이 겨우 15원 남짓해서 서울 올라갈 차비 5원 각수를 내놓으면 도통 90원 밖에는 변통이 못 되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마련할 재주가 없었다. 그것도 사람이 좀 더 주변성이 있었다면 가용되다가 못 될 값이 이번에 병원을 같이 해 나가자고 한다는 그 사람한테 전보라도 쳐서 구처를 해 보려고 했을 것이지만 도무지 남과 여수라는 것을 해보지 못한 샌님이라 나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도 못했거니와 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병원 주인한테 한번 무렴을 본 다음이고 하여 역시 안 되려니 단념을 하고 말았기가 십상일 것이었었다. 그러고서는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그동안 다달이 몇 원씩이라도 저금이나 해두었더라면 하고 아닌 후에나 했다. 할 수 없이 마음은 초조해 오고 달리는 종씨 가망이 없고 하여 그놈 90원이나마 손에 쥐고 허허 실수로 또 오늘 일이 여의치 못하면 뒷일 당부도 할 겸 명림이와 작별이라도 할 겸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승재는 가뜩이나 낯이 선 터에 명림이를 따라 눈물이 비어지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한참이나 두리번거리다가 겨우 주인 양반을 좀 만나 보겠다고 떼어놓고 통기를 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웬 뚱뚱한 여자 하나가 아직 이른 태극선을 손에 들고 나서는 것도 승재한테는 의외의 거니와 그의 뚱뚱한 것이며 차림새 혼란스러운 데는 어쩌면 기가 탁 접질리는 것 같았다. 나이는 한 50이나 되엄직할까? 볼이 축 처지고 두턱진 얼굴이 불쾌하니 화색이 돋는 것이며 윤이 자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치마를 질질 끌면서 삼간 마루가 사뭇 그들먹하게 나서는 양은 어느 팔자 좋은 부잣집 여인네가 나들이를 나온 길인성 쉽게 후덕하고 점잖해 보였다. 다만 손가락마다 흰 누런 금반지가 아니면 백금반지야 돌박힌 반지를 그득 낀 것은
몹시 조색스럽기도 하지만 의젓한 그 몸짓이나 옷 입음새에 얼리지 않고 상스러워 보였다. 주인이라는 여자는 위아래로 승재를 맞슬러 보면서 누시우? 왜 그러시우? 하고 거푸 묻는다. 도금 비녀나 상호 없는 화장품 장수 대응하듯 하는 태도가 분명했다. 미상불, 승재는 털면 먼지가 풀씬풀씬 날 듯 구중중한 그 행색에 낡은 왕짐 가방까지 안고 섰는 꼴이 성가시게 떠맡기려고 졸라댈 도금 비녀 장수 같기도 십상이었다. 저 주인 양반이십니까? 승재는 안 물어도 좋을 말을 다시 물어놓는다. 글쎄, 내가 이 집 주인이란 밖에요. 사내 주인은 없단 말이오. 그러니 할 말 있거든 날더러 허시오. 어디서 오셨수? 네, 그러면 저 명림이라는 아이가 여기 와서 있는데요. 명림이? 명림이? 저 그저께 새로 저 요 위에 사는 양서방네. 승재는 방금 들어오면서 제 눈으로 본 아이를 생판 모르는 채 하거니 하고 참으로 무섭구나 했다. 그러나 이어 주인 여자의 대답을 듣고는 그런 게 아닌 줄은 알았고 네, 양서방네요. 있지요. 홍도 말씀이시군. 그래, 그 애 만나러 오셨수? 일가드시오? 일간 아니고요. 그의 일로 해서 양진반하고 무어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나하고 상의하신다? 네, 그럼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저 남승재라고 저기 금호병원. 네, 아 그러시오. 주인 여자는 승재의 말이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알아듣고는 반색을 하여 갑자기 흠선을 떨면서 온 그러신 줄은 몰랐지요. 좀 올라오십시오. 어여 절로로 좀 올라가십시다. 나도 뵙긴 처음이지만 소문은 들어서 다 참정하신 수고를 하신다는 양반인 줄은 알고 있답니다. 어서 일로로. 승재는 주인 여자의 홍감더리에 낯이 점직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청하는 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권하는 대로 모본단 방석을 깔고 앉았다. 주인 여자는 손은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내놓는다. 재떨이를 비어오게 한다. 부산하게 서둘다가야 겨우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번에는 입에서 침이 마르게 승재를 추앙을 해 젖힌다. 필시 별 뜻은 없고 구변 좋고 말 좋아하는 여자의 지낼 인사가 그렇던 것이다. 아무려나 승재는 처음 생판 몰라주고서 생똥 할 때와는 달라 이렇게 흔연 대접을 해주니 우선 제 소간사를 잘 말 내놓기가 수나로울 것 같았다. 그앤 어찌? 주인 여자는 이윽고 그 수다스런 사설을 그만해두고 말머리를 돌려 승재더러 묻던 것이다. 전버텀 아름이 있던가요? 혹시 같은 한 고향이라든지. 승재는 비로소 제 이야기를 내놓을 기회를 얻었다. 처음 병을 고쳐주느라고 명림이를 알게 된 내력부터 시작하여 이내 3년 동안이나 친 누이 동생같이 귀여워하던 것이며 그런데 뜻밖의 이런대로 파려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았다는 것이며 그래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백방으로 주선을 해보았으나 돈이 90원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며 그러니 물론 경우가 아닌 줄 알지만 그놈 90원만 우선 받아두고 그 애를 도로 물러줄 양이면 일간 서울로 올라가서 석 달 안에 실수 없이 나머지 처진 것을 보내주겠노라고 이렇게 조곤조곤 정성을 들여 사정 설파를 늘어놓았다. 주인 여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문 그러냐고 아 그러냐고 맞장구만 연신치고 있더니 승재의 말이 다 끝나자 한참 만에 허허 하고 탄식인지 탄복인지 모르게 우선 한마디 해놓고는 새로 담배를 붙여문다. 참 대단 장허신 노릇입니다. 해도 주인 여자는 붙인 담배를 두어 모금 빨고 나서 또 잠시 생각하는 채 하다가 건 좀 다 섭섭하시겠지만 그래 디리기가 난처합니다. 네. 어느 편이냐 하면 허탕을 치기가 십상이려니 미리서 각오를 안 한 것은 아니나
막상 이렇게 되고 보매 승재는 신명이 떨어져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묵묵히 말이 없다. 다 그래 디렸으면야 대접도 되고 하겠지만 글쎄 좀 보시오. 나도 이게 좋은 아구즈나 영업이 아닌가요? 영업을 하자고 옹색한 돈을 들여서 영업자를 구해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영업도 미처 않고서 도로 물러주기가 억울한데 우한중에 들인 돈도 다 찾질 못하고서 내놓는 데서야 건 좀, 네? 그렇지 않다고요? 네. 승재는 마지못해 대답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린다. 그러니 여보시오. 기왕 점잖으신 터에 말씀을 하신 그 대접으로다가 내가 드린 미천만 한 번에 치러주시면 두말 없이 그때는 물러드리지요. 승재는 하도 막막해서 뒷일 상의와 부탁을 하자던 것도 있고 덤덤히 앉아만 있다. 그런데 여보시오. 주인 여자는 뒤풀이가 미흡했던지 또는 이야기가 더 하고 싶었던지 음성을 훨씬 풀어가지고 근경 속 있게 다시 초를 잡는다. 승재는 무엇인고 해서 고개를 쳐들고 말을 기다린다. 이런 건 나버툼도 다 객적은 소리지만 걔 다 쓸데없는 지심는다. 다 괜히 그러시지. 네? 건 어째서 여보시오. 시방 당신님은 그 애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도로 빼주시잔 요령이지요? 불쌍?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데라도 와서 있는 게 차라리 제겐 낫습니다. 나아요. 낫다고요? 온? 낫지요. 낫고 말고요. 낫다니 그게 어디 모르시는 말씀. 주인 여자는 볼때기살이 털레털레 하도록 고개를 흔들면서 자, 당신님도 저희네 형편을 잘 아시겠구려. 아시지요? 별 수 없이 펑펑 굶지요. 하루 한 끼 어려우리다. 그러니 이 세상에 글쎄 배고픈 서름 위에 더한 서름이 어린 하겠소? 꼬르르 소리가 나다 못해 쓰라린 창자를 들켜쥐고 앉아서 눈 멀뚱멀뚱 뜨고 생배를 고른 서름보다 더한 서름이 있답디까? 고생하고는 제일 가는 고생이고 그런 게 불쌍한 사람이지 누가 불쌍하오? 남의 무엇은 크다고 부지깽이 자루다가 찌르더란 푼수로 다 남이야 남의 시장한 창자 속 들여다 보는 게 아니니깐 배가 고픈지 어떤지 모르지요. 그렇지만 당하는 사람은 육성으로 생배 골키랍게 진정 못할 노릇입니다. 못할 노릇일 뿐 아니라 주인 여자의 언변은 차차 더 열이 올라 팔을 부르걷고 승재께로 벌썩 다가앉는다. 걔 젠장 맞을 사람 채 것이 그래 날아다니는 까마까치도 제 밥은 있는 법인데 그래 사람 명색이 생으로 굶어야 오라요? 그보담 더한 천하의 몹쓸 죄인도 가막소에서 밥은 얻어먹는데 죽일 놈도 먹여 죽이는 법인데 그래 생사람이 굶어 죽어야 옳단 말씀이요? 네?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눈 멀거니 뜨고 앉아서 굶어 죽어야만 옳아요? 네? 그거야 누가 굶어 죽으라나요? 제가끔 다 저 거시기. 승재가 잠깐 더듬는 것을 주인 여자는 바싹 따잡고 대들면서 그럼 어떡하란 말이오? 두더지라고 흙이나 파먹고 살아요? 두더지처럼 땅 파고 개미처럼 짐 지고 그렇게 일하면 먹을 거야 절로 생기지요. 승재는 대답을 해도 자신이 있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동안 야학 아이들의 가정들을 보기 싫도록 다니면서 보아야 그들이 누구 없이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개개 벌이가 없어서 놀고 있기가 아니면 병든 사람인 줄을 그는 역력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렇다면 시방 이 여자의 말이 옳다 해야 하겠는데 승재는 결단코 항복을 않는다. 제 자신이 지난 바 인간의 기준과 사실이 어그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난 실상인즉 그 인간의 기준이랄건 제가 몸소 현실을 손으로 파헤치고 캐낸 수학이 아니라 남이 마련한 결론만 눈으로 모방해 가지고는 그것이 바로 제 것인 양 만능인 양 든든히 믿고서 되돌려다 볼 생각도 않는 우상일 따름인 것이다. 결국 승재는 그래서 시초 모를 결론만 떠받고 둔전거리는 셈이요. 그러니 저는 암만 큰 소리를 해도
그게 묻지지 별 수 없는 것이었다. 말도 마시오. 주인 여자는 곁을 내어 떠든 것이 점직했던지 해벌심 웃으면서 뒤로 물러앉는다. 다 몹쓸 것들도 없잖아 있어. 호강하자고 딸 자식을 논단위로 내놓는 연놈도 있고 아편을 하느라고 청루나 술집에다 팔아먹는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열의 아홉은 같이 앉아 굶다 못해 그 짓입니다. 나는 이런 장사를 여러 해 한 덕에 그 속으로는 뚫어지게 알고 있다우. 배고픈 호랑이가 원님을 알아보나요? 굶어 죽지 않으면 도둑질인데 아참 여보시오. 그래 당신님 생각에는 이런 데 와 있으니 도둑질이 낫다고 생각하시오? 그야 승재는 도둑질과 그것과를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좀 더 낫다는 판단을 선뜻 내리기가 어려웠다. 거보시오. 도둑질 할 수 없지요? 그러니 그래도 앉아서 꼿꼿이 굶어 죽어요. 온 인간 탈을 쓰고서 인간 세상에 참례를 했다가 생으로 굶어 죽다니. 이런 천하에 억울한 노릇이 있어요? 잘나나 못나나 한 세상 보자고 생겨난 인생인걸. 그러니 살고 볼 말이지. 그래 사는 게 나쁘? 승재는 뾰족하게 몰린 꼴새여서 대답을 못하고 끄먹끄먹 앉아있다. 그리고 여보시오. 주인 여자는 한참이나 승재를 두어두고 혼자 담배만 풀썩풀썩 피우다가 문득 기난 목소리로 그러나 조용조용 건넌방을 주의하면서 장차 어떻게 하실는지야 모르겠소마는 저의 몸을 빼줘도 별 수 없으리다. 네? 어째서 또 팔아 먹습니다요. 또? 네, 이제 두고 보시오. 그럴 리가. 아니요. 나는 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겪음이 있어서 하는 소리랍니다. 아 글쎄 그 사람 내가 그까짓 거 돈 200원을 가지고 한평생을 살 줄 아시오? 장사? 흥, 단 1년 지탱함은 오래가는 셈이지요. 그리고 남은 그땐 처음도 아니겠다. 한번 깨묵 맛을 들였는걸 오죽잘 팔아 먹어요? 시방이나 그때나 배고프기는 일반인데 무엇이 떼껴서 안 팔아먹겠소. 두 번째는 굶어 죽더라도 안 팔아먹을 애미 애비람은 에여 처음번에 벌써 팔아먹들 않는다우. 생각해보시오. 이치가 그럴 게 아니우? 네. 승재는 미상불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거린다. 그러고 보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보내서 몸을 빼놓아 준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일 것 같았다. 보아서 촌 농갓집으로 민 며느리라도 주게 하든지. 승재는 꼭 그러겠다는 작정이라느니보다 어떻게 할까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혼잣말같이 중얼거리는 것을 여자가 얼핏 내달아 겉도 괜한 소리지요.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건 왜요? 여보시오. 당신님 저기 촌 옆엔네들 거 팔자가 어떤지 아시오? 아마 잘 모르시나 보니 좀 들어보시오. 그 사람 내랍게 여름 한철이나 겨우 시꺼먼 콩보리밥이나 배불리 얻어먹지. 여느 땐 펀펀 굶고 지내우. 옷이 어디 변변허우? 삼복에 무명천 칭칭 감고 살기. 동지서달엔 맨발 벗고 홑 고쟁이 입고 덜덜 떨기. 이름 그리고서도 욕 나오게 하지요. 뭐 말이나 속았지요. 도무지 사랑꼴로 배들 않는걸. 그런데다가 열이면 열 다 시애미가 구벅하고 걸핏하면 능장질을 하지요. 서방님이 때리지요. 어디 개팔자가 그렇게 기구허우? 차라리 개만도 못하지. 그러니 자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게도 못 얻어먹고 헐벗고 뼈가 휘게 일을 하고 그러고도 밤낮 방망이찜이나 받고 응? 그리면서 그 숭악한 농투성이한테 계집으로 한 산에 섬긴다는 것 꼭 그것 한 가지. 그까짓 게 무슨 그리 큰 자랑이라고. 그까짓 게 무슨 그리 대단한 영화라고 그 노릇을 한단 말씀이요. 대체 춘향이는 이도령이 다 잘나고 또 제 정도 있고 해서 절개를 지킨다지만 시방 여느 계집들이야 그까짓 일부 종사가 하상 그리 대단하다고 촌 농투성이한테 매달려서 그 고생을 할 게 무엇란 말씀이요? 네? 당신님이 다 귀여하고 그러신다니 저 애만 하더라도 내가 시방 이야기한 대로 촌에 가서 그 팔자가 된다면 당신님 생각에 좋겠소? 네? 나 같으면 그리느니 차라리 예다 두지요.
만일 농촌의 여자의 생활이 사실로 그렇다면 미상물 명림이더러 그 길에서 이 길로 옮아가라고 한다는 것도 결국 새빨간 나무로 앉아서 나만 옳은 줄 여겨 그걸 주장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싶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정으로 생각하더라도 이 여자의 말 맞다나 승재로서는 명림이를 그런 대로 보내기가 가엾어 차마 못할 것이었었다. 그러면 저 이렇게 좀 해 주실까요? 오래오래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두루 궁리를 하던 승재가 겨우 얼굴을 쳐든다. 어떻게? 무슨 좋은 도리가 있으시오? 내일 내가 밤차로 서울로 떠나는데요. 가서 속히 그 돈을 마련해서 보내드릴 테니깐. 글쎄 그러신다면 물론은 드리지만 시방 말씀한 대로 저희 부모가 다시 또 아니 그러니깐 차비도 붙여 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보내지 말고 바로 서울로 보내주시면. 아, 네. 네, 그야 어렵잖지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네가 말이 없을까요? 그건 내가 잘 말을 일러두지요. 뭐 못한다곤 못할 테니까요. 저희 부모만 말이 없다면야 좋을 대로 해드리지요. 뭐 그러면 그렇게 허시오. 아직도 어리내고 허니깐 내가 총량해서 야속한 짓은 안 시키고 잘 맡아뒀다가 도로 드릴 테니 다 안심하시고 수의 조처나 허시도록. 승재는 주인 여자가 말이라도 그만큼 해주는 게 여간 마음 든든하지를 않았다. 그는 방금 앉아서 명림이를 서울로 데려다가 제 밑에 두어두고 간호부 견습을 시키든지 또 형편이 웬만하면 공부라도 시킬 생각을 해냈던 것이다. 선법 생각한 것이라도 더할 것이 없이 묻어냈고 진작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양서방한테라도 미리서 말을 했었을 테니 그네도 참고 기다렸지. 이렇게 갖다가 팔아먹진 않했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각다분한 일도 없었으려니 싶어 느긋이 후회도 들었다. 승재는 주인 여자더러 넉넉 잡고 2달 안으로는 돈을 보내줄 테니 그리 알고 부디 잘 좀 맡아달라는 부탁을 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섰다. 주인 여자는 마루로 따라 나오면서 되도록 일을 쉽게 끝내달라고 실상 다른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돈 이자하며 밥값까지도 쳐서 받겠지만 젊은이가 마음이 하도 어지러서 그게 고마워 봉금 200원만 받겠노라고 하니 그런 근경도 알아서 하루라도 빨리 조처를 해달라고 도리어 신신당부를 한다. 승재는 이 구열의 이 여자가 그만큼 속이 트이고 인정까지 있는 것이 의외에 이어서 더욱 고마웠다. 명림이는 얼굴은 해죽 웃으면서 눈만 통통 부어가지고 승재를 따라 나온다. 대문간으로 나와서 명림이는 고개를 숙이고 섰고 승재는 잠시 말없이 명림이를 바라본다. 이제는 나이 그만해도 15이라고 곱살한 게 제법 처녀꼴이 드러난다. 이렇게 처녀꼴이 박힌 명림이를 이곳에다가 두고 가는 일을 생각하면 2달 동안이라 하더라도 또 주인 여자가 다짐하듯 한 말이 있다고는 하더라도 결코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었다. 명림아, 승재의 성음은 한량없이 보드랍다. 명림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쳐든다. 너 늘 잡고 이 집에서 2달만 참아라, 응? 그럼 내 그 안에 서울로 데려가 줄게. 서울요? 무척 반가운지 명림의 음성은 명랑하다. 그러면서 눈에는 구슬이 어린다. 명림이는 눈물이 나게 반갑고 고마웠는데 승재는 이 애가 슬퍼서 울거니 하고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목이 잠긴다. 서울. 그러니까 참고서 쬐꼼만 기다리는 개야. 응? 네. 어머니 아버지한텐 내 말에 둘 계시니 이 집진이 차표 사주시면 서울로 가라고 하거든 바로 오는 거야? 네. 그렇지만 어떻게 혼자 못 온단 말이지? 괜찮아. 이 집에 부탁해서 전보 쳐 달라고 할 테니까. 전보 받고 내가 중간과정 마중 나오지? 혹시 형편 봐서 내가 내려와도 좋고. 그러니까 맘 놓고 그리고 울지 않고 잘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오늘 오신댔지? 밤에 오신댔나? 밤인지 몰라도 오늘 꼭. 그럼 내
내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들르마. 무엇 가지고 싶은 거 없나? 내일 올 때 사다 줄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리가 있나? 가만히 있자. 내가 생각해봐서 내일 올 때 아무거나 하나 사다 줄게. 그럼 인젠 들어가. 네. 명림이는 대답은 하고도 그냥 서서 치마 고름만 문다. 승재는 울지 말고 있으란 말을 다시 이르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겨우 돌린다. 근경이 어쩌면 두 정든 사람끼리 떠나기를 아끼는 것과 흡사하다. 어느 사이 옅은 황혼이 자욱이 내려 두 그림자를 두려더 뚜렷이 드러내 준다.